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펜타곤 삼성 장군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한글을 기반으로 한 군사 암호는 본국인 영어보다 4배 이상 강력했고 심지어 중국은 3년 동안 해독했지만 실패했다고 하죠. 한국의 군사력과 한글을 우습게 보던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켈리 존슨입니다. 미 국방부 소속 정보장교로 한국 관련 군사정보 분석이 제 임무이죠. 워싱턴 펜타곤 내 아시아 태평양 정보국에서 5년째 근무 중이고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별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 중 하나일 뿐이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초기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이 전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한글,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글자를 배우는 게 전투와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호기심에 내용을 훑어봤는데 놀랍게도 이건 농담이 아닌 진지한 연구였습니다.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실시한 실험에서 한글을 배운 부대가 작전 수행 속도와 정확도에서 영어만 사용한 부대보다 15% 이상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리처드 카슨 박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발음이 명확해 무전통신에서 오해를 줄입니다. 또한 영어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 적이 해독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암호 역할도 합니다. 카슨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가? 영어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카슨 박사의 연구실에는 한글 문자표와 함께 다양한 언어의 무전통신 정확도를 비교한 차트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표를 자세히 보니 한글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다른 언어보다 인식률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펜타곤 내에서도 이미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 교육 도입을 지지하는 측과 영어가 국제 표준이라며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었죠. 논쟁은 때론 감정적으로 변했고 일부 고위 장교들은 우리는 미군이지 한국군이 아니다 라며 반발하기도 했어요. 반면 특수부대와 정보부서는 대체로 한글 교육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전의 효율성과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제 상관인 브라운 대령도 한글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복의 존슨, 카슨 박사의 보고서를 보고도 회의적이라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에 참관하는 건 어떻겠나? 브라운 대령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고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이번 기회에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한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해 펜타곤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이 1446년에 창제한 한글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명이었다고 하더군요. 소리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이런 역사적, 과학적 배경을 알고 나니 저도 모르게 은근히 한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훌륭한 문자인 건 알겠는데 과연 이 문자 체계가 현대 군사작전에서도 유용할까?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국방부 내 한국어 교육센터를 찾았고 놀랍게도 이미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관의 안내로 수업을 참관했는데 미군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있었죠. 한 달 후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글에 관한 책 몇 권과 함께 간단한 학습 앱도 다운로드했고 15시간의 긴 비행 동안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외워봤는데 쉽지 않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는 한국의 첫인상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공항의 웅장함에 약간 기가 죽었는데 마침 주한미군 장교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죠. 한글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저는 놀랐어요. 한글이 세계 문화유산이었다니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거든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저희가 탄차가 나아갔고 곧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기지 내부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한글 표지판이 보였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기지 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몇몇 미군들이 한국 장교들과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분명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뭔가 전문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군들 사이에서도 한글을 사용하는 군인들이 많다는 것에 약간 놀랐죠. 다음 날 아침 한미연합작전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지휘관들이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바로 지도에 표시된 일부 코드가 한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미군 대위에게 물었죠. 이건 왜 영어로 표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코드는 세계 어느 국가도 해독하지 못하게 한글로 작성해요. 이미 영어 코드는 일부 국가들이 상당 부분 해독했거든요. 브리핑이 끝났을 때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만난 토마스 장군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존슨 소령,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한글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네. 한글로 된 암호 체계는 중국도 해독하지 못했지. 그들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앞서 있는 상태야. 이후에 저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한미연합 공군 작전의 중심지로 F-35와 F-15K 전투기가 나란히 주기장에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기지사령관인 마이클 해리슨 대령의 안내로 작전 상황실을 둘러보았는데 벽면 스크린에는 영어와 한글이 혼합된 작전 코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고 한국과 미국 장교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밀러 중령은 작년에 있었던 군사분계선 근처 사건을 들려줬습니다. 한국 군사분계선에 접근해서 논란이 있었던 일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한국 조종사들과 공중차단 작전을 수행했고 군사분계선에 다가온 기체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을 때 한국 공군 조종사가 한글로 암호화된 지시를 보냈어요. 거북이 왼쪽이라는 코드였죠. 밀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코드는 기만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니 왼쪽에서 접근하라는 뜻이었어요. 영어로 이 지시를 전달했다면 도청당했을 거고 바로 해독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 코드 덕분에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오판 없이 상황을 종료했죠. 한글이 아니었다면 충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보통 영어로 된 암호화 코드를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글로 된 코드로 사용했던 실제 사례들이 있다는 것에 충격이었죠. 저는 더 알아보고 싶어 실제 2023년 한미연합훈련 중 있었던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해리슨 대령이 기밀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작년 10월 동해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 중이었죠. 갑자기 북한 레이더가 우리를 포착했고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됐어요. 파일에는 당시 교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한글로 백두산 청기 코드를 보냈고 즉시 모든 전투기가 회피 기동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이 코드는 북한의 대공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의미하고 영어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의사 전달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한글 덕분에 오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갔던 육군 부대인 캠프 KC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는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제임스 워커 상사는 지상 작전에서의 한글 활용 사례를 들려줬죠. DMZ 인근 순찰 중이었어요. 갑자기 북한군 움직임이 포착됐고 우리는 즉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워커 상사에 따르면 한국군은 지형과 방향을 한글 코드로 신속하게 전달했다고 해요. 가오누물 3이란 코드가 전달됐어요. 이건 중앙지역 숨겨진 관측소 3번으로 이동하라는 뜻이었죠. 한글 코드 덕분에 우리는 30초 만에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포격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대피한 상태였어요. 워커 상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글 코드가 없었다면 아마 사상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실제로 한글 코드를 사용하는 상황들은 많았고 한글 코드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미 지난 코드는 의미 없다고도 하더군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한글 학습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미 200명 이상의 미군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미군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전 세계 언어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의사소통 이외에 이런 군사작전에서는 암호체계이자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라더군요. 한글은 특히 성조가 없고 발음이 명확해 무전통신에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어서 실제로 군사 암호 코드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배적이었습니다.
방문 둘째 주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어요. 동해안에 있는 포항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는 한국의 KTX로 약 2시간 반이 걸렸죠. 한국의 KTX는 탈 때마다 참 놀라운 이동수단이었어요. 빠른 건 말할 것도 없고 KTX 내부에 앉아있으면 꼭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교통수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포항에 도착한 날 해상 상륙 작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고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기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는 단순한 훈련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중국 전투기 여러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 해병대 이영철 대령은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분명 우리 연합훈련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패턴을 보였죠. 미 해병대 마틴 소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도발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훈련을 계속하되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하고요. 훈련이 시작되고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상황실 레이더 화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 4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즉시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고 상황실은 바빠졌습니다. 모든 모니터와 통신 장비가 풀가동되며 실시간으로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레드 이글, 고도 3만 피트에서 접근 중인 불명 항적 4개 확인, 진로와 의도 파악 요망. 미군 관제사의 지시가 무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조종사의 응답이 들려왔어요. 레드 이글 수신, 접근 중 ETA 3분. 상황실 내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전투기들이 갑자기 진로를 바꿔 한국 영공 방향으로 더 깊숙이 진입하기 시작했고 통신 채널에서는 혼란스러운 영어 교신이 오갔습니다. 미군 관제사와 한국 조종사 간 영어 소통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각자 영어 발음이 달라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는 중요한 순간에 귀중한 시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공군 지휘관이 갑자기 한글로 명령을 내렸어요. 천둥100호 이동, 단 4글자였지만 즉시 한국 전투기들이 대형을 바꾸었고 훨씬 효율적인 차단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군 조종사들도 이 한글 코드를 이해하고 반응했어요. 그들도 같은 대형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중국 전투기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천둥100호는 뭐죠? 특수차단 대형으로 이동하라는 암호입니다. 우리는 6개월 전부터 이런 한글 코드를 공유하고 있어요. 영어로 상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중국군이 해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 코드의 효율성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상황은 긴박하게 진행되었고 한국과 미국 전투기의 신속한 대응에 중국 전투기들은 결국 방향을 바꿔 물러났어요.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상황실에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한국 공군 박대령이 미군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한글 코드 시스템 덕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포항에서의 훈련 참관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틀간의 휴식 후 서울에 위치한 국방부 특별연구시설을 방문했죠. 이곳은 한글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고층 건물의 지하시설로 안내받으며 이곳의 보안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 번의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죠. 도대체 왜 한글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걸까?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본 사례들은 인상적이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국방부 연구시설 책임자인 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30년 이상 언어학과 암호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넓은 연구실에는 다양한 언어 체계와 암호 모델 도표가 벽에 가득했고 중앙에는 대형 디지털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군사적 가치는 3가지 핵심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이 박사는 대형 스크린에 도표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 문장이 짧고 직관적입니다. 둘째, 발음이 명확합니다. 셋째, 암호화가 용이합니다. 스크린에는 각 요소별 세부 데이터가 표시되었고 이 박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박사의 팀은 실제로 다양한 언어를 군사통신에 사용했을 때 효율성을 비교 연구했다고 합니다.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한글 등 주요 군사 강국의 언어를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어요. 무전 통신에서 명령 전달 속도와 정확성을 측정했을 때 한글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고 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논리적이고 규칙적입니다. 무전 상황에서 포브라보와 폭스트롯처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들도 한글로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실제로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를 보니 한글은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96%의 정확도를 보였고 영어는 82%, 중국어는 78%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데이터는 분명했고 이 박사팀의 연구 방법론도 과학적으로 철저해 보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암호화 측면이었어요. 한글은 구조적으로 영어와 완전히 달라 기존 해독 알고리즘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한글 기반 암호 체계는 중국과 북한의 해독 시도를 3년째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설명에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보통 암호 해독은 요즘 같은 현대화 시대에 금세 해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군사 암호를 정하고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3년째 풀지 못했다? 정말 엄청난 거였죠. 더군다나 북한도 한국처럼 한글을 사용할 텐데 그것마저 예상하고 암호화했다는 것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때 이 박사님이 오후에 특수부대 훈련장을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오후에는 한국 특수부대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글 기반 암호 체계의 실전 활용을 직접 볼 수 있었죠. 특수부대원들은 간단한 한글 단어로 복잡한 작전 지시를 주고받고 있었고 바람은 우회 기동을 의미했고 나무는 은폐 지점을 뜻했죠. 물론 이건 다음 날이면 모두 바뀐다고 합니다. 혹시나 코드를 공개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미리 말씀드려요.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글 기반 암호 체계를 사용해 왔다더군요. 각 국가들은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은 우리 미국의 영어를 기반으로 암호 체계를 만드는데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자국의 언어인 한글을 기반으로 암호화 체계를 구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풀기 어려운 구조라서 미군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하던 중 태국과 폴란드에서 온 군 장교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태국 특수부대 소속인 위타야 소령은 기본적인 한글을 읽을 수 있었죠. 우리 태국군도 작년부터 한글 교육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암호 통신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죠. 폴란드의 마레크 대위도 이에 동의하더군요. 네이토 내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 통신에서 한글 코드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나만 한글을 모르고 있던 바보였군이라는 생각에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한글의 군사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실제 활용 사례를 확인한 후 이전보다 훨씬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음 이 임무를 시작했을 때 회의적인 시각이 점차 사라지고 한글이 실제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됐어요. 펜타곤의 브라운 대령에게 중간 보고를 보내며 초기의 의구심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계속하며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협력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주요 동맹국 대표들이 모였고 회의장은 정식 군 제복을 입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죠. 모든 참석자들 앞에는 통역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동시통역 이어폰이었는데 어떤 언어로 말을 하든 바로 번역되어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 대표단 옆에 통역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봐서 역시 한국은 첨단 사회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 중 하나는 연합작전 통신 표준화였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미군 측에서 한글 기반 암호 체계의 활용 확대를 제안하자 일본 자위대 대표단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다카하시 중장은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모든 연합작전은 영어를 표준으로 사용해야지 한글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한글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언어에 불과합니다. 국제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아니면 우리 일본어를 사용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카하시 중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담겨 있었고 회의장의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런데 그때 한국 대표단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이미 여러 훈련과 작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효율성과 보안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리 한국의 언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지표에서도 한글의 군사적 이용 가치는 입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본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 장군의 반박에 미군과 호주군 대표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그들은 이미 최근 훈련에서 경험한 한글 코드의 효과를 언급하며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카하시 중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글을 군사 표준으로 만들면 안 되죠. 이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줄 뿐입니다. 쓸데도 없는 한글을 굳이 배워야 하는 일거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강한 적대감이 묻어 있었고 일본 대표단 전체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점점 더 팽팽한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회의 휴식 시간, 호주 대표단의 스티븐 윌슨 준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호주군은 이미 한글 기반 암호 체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 일본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윌슨 준장의 분석은 타당해 보였어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국가 간 내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미 찰스 마틴 대령이 부추기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 펜타곤 내에서는 이미 한글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존슨 장군님도 아시잖아요. 특히 사이버 보안과 암호화 분야에서요.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의 군사적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일 겁니다. 오후 세션에서 일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한글 기반 암호 체계의 장점을 인정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어요. 다카하시 중장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이어진 비공식 대화에서 미군과 다른 동맹국 대표들은 한글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특히 네이토 국가들의 관심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미 네이토는 한국의 방산기술과 한국의 무기체계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한글 기반 암호 체계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이었죠. 주한미군 사령부에서의 회의 다음 날, 부산에 있는 해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것보다 너무 인상 깊게 봤던 한국의 KTX를 또 한 번 탈 수 있어서 내심 좋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KTX로 약 2-3시간 거리였고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고 KTX 안에서 한국의 풍경들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KTX가 조금만 느렸으면 좀 더 꿀맛 같은 휴식을 가졌을 텐데 너무 빠른 KTX는 금세 부산에 도착해버리더군요. 그런데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았고 작전 상황실에 들어서자 모든 화면이 남중국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해군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전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국 해군 이명수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USS 맥킨리가 엔진 고장으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재 위치는 남중국해 분쟁 수역 인근이에요. 더 복잡한 문제는 조난 신호가 암호화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해 보였고 모든 통신 장비가 풀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화면에는 여러 국가의 해군 함정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 구축함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필리핀 해군, 그리고 한국 해군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임무로 해당 지역에 전개되어 있었죠. 지역의 민감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구조 작전이 더욱 복잡해 보였어요. 각국 함정들이 해독을 시도 중입니다. 통신 담당 장교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 해군의 암호화된 조난 신호를 각국이 해독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해독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일본과 필리핀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미 칠함대도 원격으로 해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 해군 장교가 외쳤어요. 해독 완료, 정확한 위치와 상황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해군이 가장 먼저 암호를 해독한 것이었고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한국 측으로 향했죠.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시작됐어요. 한국 해군은 해독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 좌표와 구조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했습니다. 미국의 칠함대보다도 빠르게 해독하다니 대체 한국은 무슨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는 최근 개발된 한글 기반 암호 해독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빠르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군사 암호화로도 훌륭하지만 해독 알고리즘에서의 역할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글이 이 정도로 효율이 좋은 문자인지 또 한 번 느낀 순간이었죠. 이미 수많은 사례들과 눈으로 봤던 일들과 경험들로 대단함을 인지는 했지만 해독 알고리즘까지도 30% 이상의 빠른 효율을 보여주다니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다시 미국으로 향하기 마지막 주에 저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모든 작전 문서가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작성되고 있었고 두 언어를 병행함으로써 의사소통 오류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북한과 중국의 도청에 대비하고 있다더군요. 실제로 연합사 내부는 양국 군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죠. 이곳에서 제가 가장 놀랍게 본 곳은 바로 연합사 내에 한글 전략 연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암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개발한 한글 기반 암호화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해독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만들어내는 변수가 너무 많아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렵다는 게 핵심이었죠. 한글 전략 연구실에서는 한글의 특성을 활용한 다층 암호화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는데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에 서로 다른 암호화층을 적용하면 해독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이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루 수천 번씩 돌린다더군요. 시뮬레이션을 제가 직접 봤는데 영어 기반 암호가 10시간 만에 해독된 반면 한글 기반 암호는 1000시간이 지나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긴급 상황에서는 한글 코드가 주로 사용되었고 일상적인 보고는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중 언어 시스템이 실제로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에 저를 마중 나왔던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물론 부대를 돌아다니느라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좋은 경험이었으면 하네요. 보셨다시피 한글의 군사적 활용은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미군 장병들에게 한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네, 한국에서 정말 멋진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글의 군사 암호화 시스템은 정말 들었을 때보다 더 엄청난 것이라는 것도 많은 사례를 직접 경험하며 느꼈네요. 이외 한국의 다른 부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한국의 KTX가 정말 미친 수준으로 좋았다는 것은 경험했네요. 다음 휴가 때 한국에 다시 한번 오세요.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경험할 가치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음식들도 제대로 한번 느껴보셔야죠. 정말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윌슨 장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또 이미 펜타곤의 한글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한글의 군사적 가치가 실제 데이터와 현장 경험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글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미군에도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물론 이미 미군에서는 한글의 보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지만 제가 이곳에 방문했던 것처럼 아직도 찬반 의견이 많았기에 미국에 돌아가면 한글의 과학적 구조, 실전 효율성, 암호화 가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공유하고 저도 적극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마 한국인들도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창제한 문자가 21세기 군사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적 구조가 현대 군사 작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후 펜타곤에서 브라운 대령과 다른 고위 장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전술적,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미군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눌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수 요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브라운 대령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존슨. 덕분에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 같네요. 브라운 대령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한글의 가치를 이제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미군의 미래 작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언어 중에서도 독특한 과학적 체계를 가진 한글이 이처럼 뜻밖의 분야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한국의 한글 군사 시스템은 전 세계로 머지않아 확장되어 보급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괜히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군사력, 방산산업, 이제는 한글까지 대체 한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여기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여성에게 무어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인 여성은 일본인 여성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는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길래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여성 앞에 고개까지 숙이고 눈물을 보여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도 여우튜브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교토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 후지와라 쇼코라고 합니다. 저희 후지와라 가문은 이 지역의 유지이자 예전부터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뼈대 있는 귀족 집안이에요. 저는 이 집안에 시집와서 아들 타케시를 낳았고 후지와라 가문의 대를 이은 것에 큰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그랬듯 제 아들도 이 땅에 뿌리 내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아들 타케시는 저의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반듯한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걸맞는 명문가 출신의 참한 아가씨만 찾아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아들과 꼭 닮은 손주들이 태어날 테고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귀여울까? 그런 생각에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기대는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아니 글쎄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로 죽기보다 싫은 한국 여자를 데리고 와서였습니다. 일본인 평민 아가씨를 데려와도 반대를 할 참인데 한국인이라니요? 당연히 저희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저는 아들에게 쓸데없이 한국 여자를 데려왔냐며 저 여자는 너와 급이 맞지 않는다고 했고 엄마가 명문가에서 잘 자란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저 한국인 여자는 하루라도 빨리 얼른 정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 한국인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며 다른 여자와 결혼할 바에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타케시는 꼭 뭐에 홀린 사람처럼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늘어놓았죠. 정말 속에서 열불이 터졌습니다. 뻔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여우 같은 한국인 여자가 요사스러운 말로 우리 아들을 세뇌시킨 것이라 100% 확신했습니다. 여우가 뭐 어쨌다고 저러죠. 결국 저는 아들을 설득하는 것은 포기하고 아들을 홀린 저 원수 같은 한국 여자를 만나 단판을 짓기로 했답니다. 얼마 후 저는 그 여자를 아들 몰래 따로 불러냈어요. 천박한 한국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으로 한의학인지 뭔지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졸업을 앞두고 일본 여행을 왔다가 아들과 눈이 맞은 것이었고요.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저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불편한 표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다 필요 없으니 당장 우리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돈이라면 위로금으로 돈도 얼마 주겠다면서요.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 위대한 일본 제국 아래서 거의 우리가 일으켜 세워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여자가 당연히 돈을 준다고 하면 냉큼 받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근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한국인답게 그 여자는 한 수를 더 보고 저의 제안을 거절하더군요. 위로금 얼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우리 아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생각이 너무 교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이 싫고 아들을 홀린 이 한국인 여자에게 좋은 감정이 없던 저는 정말이지 치가 떨리게 그 여자가 더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뻔뻔하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언감생심 어떻게 감히 대일본 제국의 국적을 가진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 건데 기껏 잘 살 수 있게 키워줬더니 이러니 올챙이 시절 모르고 한국인들은 참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결혼이지만 결혼을 한 뒤에 우리 선진국인 일본이 아닌 고작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것은 누구의 결정인가요? 당신인가요? 그러자 그 한국 여자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더군요. 오히려 자신은 결혼을 한 뒤 일본에 살아도 상관없지만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라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어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런 거짓말을 잘 하는지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역시 TV에서 보던 대로 한국인들은 은인도 모르는 편협하고 교활한 거짓말쟁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러니 순진한 우리 아들이 넘어갔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거짓말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무슨 생각인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죠. 당신이 우월한 일본인 남자와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미개한 한국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만하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아들에게 한국 가서 살자고 졸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그 한국 여자는 가증스럽게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이미 예측했죠. 자신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우는 모습은 더 꼴보기 싫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이곳에 아들 타케시가 나타났고 아들은 저 뱀 같은 한국 여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어차피 저는 성인이고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전 반드시 이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저는 저 교활한 한국 여자가 우리 아들을 홀려도 아주 단단히 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전부터 한국인들 중에는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쟁이들도 많다는 소문을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피해자가 제가 될 줄이야.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우익단체인 니혼노 우요쿠단 타이를 함께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제 친구는 저와 제 아들이 참 불쌍하다며 어쩌다 한국인과 엮이게 되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에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있을 우익단체 행동에 빠지지 말고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직도 위안부 문제나 식민지 시대 때 일어난 지난 과거 일들을 가지고 우리 일본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알지 않냐면서 답답해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이대로 우리 아들 타케시의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혀 꼬꾸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타케시, 제발 다시 생각해보렴. 왜 하필 한국같이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에 가서 살겠다는 거니? 한국인들은 순진하고 착한 우리 일본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엄마가 매주 단체에서 운동하는 거 못 봤어? 저는 진심을 다해 아들을 말리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눈과 귀를 모두 멀어버린 극악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 세상은 변했어요.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라는 말만 하며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의 불편한 대립은 몇 주간 계속되었고 결국 백기를 든 것은 저였죠. 아들이 제게 최후 통첩을 날렸거든요. 만약 계속 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치르겠다고요. 저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아들을 위해서 한 발 물러나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결국 아들은 한국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차마 올라가지 않는 입꼬리를 간신히 올리며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아야 했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아들의 옆에서 가증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는 한국 여자를 속으로 저주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저는 순진한 제 아들을 꼬신 저 불녀시 같은 한국 여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은 우리 일본의 옆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일본에게 피해만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한국은 빈대 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똑 떼다가 일본과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 결국 아들은 그 끔찍한 한국 여자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쥐면 꺼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운 우리 아들이 고작 저런 하등한 여자의 짝이 되었다는 현실에 저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아들 부부는 그동안 모았던 아들의 종잣돈으로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시작해 살 거라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평생을 커다란 주택에서 산 사람인데 한국서 월세살이라니요. 더군다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겠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일본에서 아파트란 평민들이나 사는 곳이거든요. 고작 한국 같은 나라에 사는데 월세에 심지어 공동주택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엄마가 돈을 보태줄 테니 아파트 월세가 아닌 제대로 된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황당했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의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이 한국 여자에게 세뇌를 당해 결국 미쳐버린 것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웃을 뿐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아, 우리 아들이 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괜히 밝은 척을 하는 거구나. 속으로는 자기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나를 위해 밝은 척하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집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눈만 감으면 순진한 우리 아들이 승냥이 같은 한국인들에게 물어 뜯기는 것이 상상이 되어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은 그렇게 걱정이 되면 한번 한국에 가서 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오라고 했지만 전 한국이라는 저급한 나라에 발조차 디디고 싶지 않았고 아마 내가 활동하는 우익단체에서도 반대할 거라서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날들이 흘러갔고 어느새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들 부부도 일본에 오지 않았는데 전 그것도 아주 괘씸했답니다. 글쎄 일본에 오지 못한 이유가 그 여자가 한의대 졸업과 개원 준비로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지 뭐예요? 한의학 그까짓 것이 뭐라고 시부모에게 안부를 물으러 오지도 않는 것인지 안 그래도 미웠던 며느리가 더 미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내 아들이 저희가 있는 일본에 왔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개원한 병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서 말이죠. 저는 공항으로 아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걱정도 되었거든요.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아들 부부가 탄 비행기의 도착 시간을 기다리며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게이트가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아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은 피부도 뽀얗고 전보다 살도 쪄 있었죠. 가엾게도 가난하고 열등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되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멀쩡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실은 며느리를 데리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를 마주한 가족들 역시 아들의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다들 한마디씩 하더군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불고기며 김치찌개, 떡볶이, 치킨, 한우, 삼겹살, 막걸리까지 한국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같이 포식을 하다 보니 살이 쪘어요. 하고는 너스레를 떨며 웃었죠. 가족들은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냐며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고 아들은 한국 음식은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양념 종류와 재료가 무척 다양해서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분명 가족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아들에게 시켰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계략을 간파한 것도 모르고 아들은 가족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은 뒤 제가 뒷정리를 하려고 하자 아들은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확실히 일본에 와서 고향 음식을 먹으니 좋기는 한데 너무 달고 짜기만 해서 말이죠. 한국에 김치라도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갔었는데 아들이 뜬금없이 일본은 돈을 들고 다녀야 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일본에 살 때는 사실 몰랐는데 한국에 살아보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 많네요. 라는 것이었죠. 전 아들의 말에 좀 황당했었습니다. 아니 그럼 돈을 지갑에 들고 다니지? 그럼 뭘 들고 다니니? 라며 물었는데요. 아들은 한국에서는 지갑에 거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었습니다. 아니 당연하겠죠.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에 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테고 현금을 들고 다닐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국이 좀 가난하긴 하지. 그래도 어쩌겠니. 너가 선택해서 간 나라인데 라면서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한국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내가 보기엔 우리 일본보다 한국이 한 10년은 앞서 있는 나라 같은데요. 한국은 요즘 일본에서 첨단이라는 신용카드도 안 들고 다녀요. 휴대폰으로 모두 결제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군요. 이 녀석이 한국에 가더니 감히 일본을 폄하할 정도로 한국인이 다 돼버렸다는 생각에 옆에 따라오던 한국인 며느리를 쥐어받고 싶었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참을 수가 없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은 그만하라며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러는 거라면 그만하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일본보다 열등한 나라인 한국이 일본보다 10년은 앞선다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괜히 다른 데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들었으면 크게 화를 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내가 왜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냐면서 진짜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맞다고 끝까지 잡아떼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봐도 되겠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살짝 당황해하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옳았구나 싶어서 너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나도 따라서 갈 테니 그런 줄 알라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자신이 좋다고 말하면 제가 됐다고 그냥 한 말이라고 말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저 뻔뻔한 며느리의 한국을 짓밟아주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로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아들 부부는 알겠다고 하며 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한국의 실제 모습을 들키게 생겼으니 속으로 똥줄이 타고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진짜 한국의 실체를 다 까발려 줄 테니 라고 말이죠. 그 이후에 우익단체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영상을 찍어오라더군요. 영상을 찍어오면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모조리 공개해서 한국의 진짜 모습들을 우리대 일본 국민들에게 전파하자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한국의 끔찍한 실체를 확인한 뒤 가능하다면 아들을 이혼시키고 다시 일본으로 데리고 오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당장 너희가 산다는 월세 집으로 안내하라고 했어요. 아들이 지내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며느리를 혼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세상에 글쎄 아들은 서울도 아니고 인천이라는 곳 한켠에 있는 송도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공항과 가깝다더니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가끔 미디어에서 한국이 나오는 걸 보면 번드르르한 곳은 모두 서울이었던 걸로 봤는데 그런 서울도 아닌 변두리 지역에 있는 곳에서 우리 아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이혼시키겠다는 제 다짐을 다시 확고히 다지며 얼른 너희 집으로 가보자고 재촉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높이 솟은 화려한 건물들과 깨끗하게 정돈된 공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수도인 서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속으로 택시 안에서 서울을 지나쳐 가야 그 송도라는 곳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들의 입에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송도라는 곳이에요. 어때요? 라는 말이었죠. 그때를 회상해보면 정말 그때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아니 사실 이건 말이 안 됐었어요. 우리 일본도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오사카와 비교해도 일본 수도인 도쿄보다도 훨씬 더 최첨단화된 도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지만 가까스로 정신줄을 부여잡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공항하고 가까우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을만 하지. 안으로 들어가면 형편없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송도라는 도시 깊숙이 들어가는데도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은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제발 이 첨단화된 도시가 사라져라 되뇌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내릴 준비하세요. 라는 거였죠. 그때 정말 엄청 당황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고 아들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실 입을 다물기 힘들 정도로 경악하고야 말았었습니다. 아들이 월세로 지내고 있다는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는 도쿄에서도 메인 중심지에나 가야 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고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도저히 이게 상업 빌딩이 아닌 아파트라고 보기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택시에서 내리면 당장의 한국의 모습을 까발리겠다. 영상을 찍으려 켜뒀던 휴대폰 동영상 모드를 꺼야만 했죠.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연 순간 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집 내부 공간이 무척 넓고 쾌적한 것은 물론 도시의 아름다운 전경이 훤히 보이는 뷰가 제 눈길을 확 사로잡더군요. 일본은 사실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주택에 거주해요. 그래서 이런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은 도쿄 중심에 있는 빌딩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집 곳곳에 붙어있던 한국 브랜드의 삼성과 LG 가전기기들은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소니와 파나소닉 제품들보다도 정말 몇십 년은 앞선 것처럼 화질이나 기능들이 좋았었죠. 우리 일본은 한국 제품 쓰는 사람들이 아주 덜어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조차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자동차, 중국 휴대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지금 속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 일본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일본에서 한국 제품은 그 정도라고 거의들 생각하니까요. 언론에서 한국 제품이 훌륭하다 칭송해도 사실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아서 채널을 돌리기도 하고 아예 한국 물건들을 사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서 거의 반강제로 한국 제품에 눈을 뜨게 된 거죠.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것은 한국 아파트의 냉난방 시스템이었는데요. 아니, 거실에 코타츠가 없어서 이상했었거든요. 코타츠는 거실 테이블에 이불이 붙어 나오는 건데 추운 겨울이면 일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에요. 심지어 집안에 온풍기조차도 없더군요. 아직 겨울이 아니라서 창고에 넣어 둔 건가 싶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만난 신문물에 전 정말 너무 놀랬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부에 있든 집안 내부에 있든 휴대폰 어플을 통해 원격으로 아파트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훌륭한 전자제품들 덕분에 밖이 얼마나 춥고 덥더라도 집에 도착하는 순간 바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일본의 전자제품도 굉장히 좋거든요. 한때기는 했어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전자제품 회사들도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한국의 전자제품 회사들이 일본의 회사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미디어로 본 적은 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늘 그렇듯이 언론 플레이 잘하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질투해서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쯤 돼버리자 저는 제가 한국의 가전기술이나 일반 가정생활 시스템에서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 한국인 며느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어머니인 제게 처음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한식이 차려졌는데 저는 선뜻 젓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음식을 가리키며 도토리묵과 간장게장 그리고 고기를 가리키며 저건 한국 궁중 요리인 떡갈비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톡 쏘는 말투로 한국에서도 우리 일본 초밥집이나 텐동집들을 많이들 찾는다는데 그냥 일식당에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쓸데없이 이런 음식을 만들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었죠. 그런데 제 아들은 저는 신경 쓰지도 않고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젓가락을 움직이며 밥을 먹더군요. 그래도 차린 성의가 있으니 먹기는 해야겠지 라는 생각에 미역국이라던 국물을 한 수저 떠먹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도 너무 맛있더군요. 구수하면서 감칠맛이 났던 미역국은 계속 수저로 국물을 떠먹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떡갈비와 도토리묵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땠었냐고요? 사실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위로 잘라서 준 간장게장은 사실 일본에 지내면서도 가끔 해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었죠. 간장게장은 일본 도쿄에 가면 프로 간장게장이라는 한국 음식점에서 팔기도 하는데 매우 비싼 음식이었어요.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진 음식이다 보니 입에도 잘 맞았었고 어느샌가 보니 비닐 장갑까지 끼고서는 정신없이 먹고 있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먹던 저를 보며 아들은 빙그레 웃더니 아직도 일식당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냐고 물어보더군요. 뭐라고 대답할까 잠시 망설이던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한국 요리가 맛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유튜브 보면 한국 요리는 대부분 일본 요리를 따라서 만든 것이라고 하길래 솔직히 무시하는 마음이 컸는데 직접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한국 요리가 굉장히 풍미가 좋고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저를 보고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우익단체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뜬금없이 하더군요. 한국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방송하는 유튜브만 보니까 엄마의 눈이 멀게 된 거라며 말이죠. 한국인들은 일본의 정책과 역사를 비판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활동하는 우익단체는 이유 없이 한국을 까내리고 비판하고 한국인들을 멸시하는 집단으로 밖에 안 보이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그런 우익단체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엄마가 거기 있냐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을 그대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었습니다. 제 배로 낳은 제 아들이 뭔가 멀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 뒤로 저는 그냥 조용히 식사를 했죠. 그런데 충격은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가 모두 끝난 뒤 저는 며느리를 도와 뒷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고 생각했죠.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정리해서 버리려면 앞으로 1시간은 더 걸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금방 하니까 돕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들이 다가와서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아들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겠다며 제 손을 잡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빨아들이는 시설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바로 지하의 처리 시설까지 이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러면 번거로운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게 되는데 한국은 이렇게나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사이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버린 아들은 이번에는 그릇을 식기세척기로 옮기더군요. 세련된 디자인의 식기세척기는 버튼 한 번을 누르자 소음도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모든 뒷정리는 끝이었어요. 1시간을 예상했던 뒷정리는 5분도 되지 않아 끝나버렸죠.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저는 마치 시골촌 동네의 아낙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이 미래 도시에서 저 혼자만 도태된 우물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면서 아들을 걱정하며 보낸 저의 지난 2년을 떠올려 보았는데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대체 저는 지난 2년간 무슨 쓸데없는 오해와 걱정을 한 것일까요? 가난한 한국에서 불쌍하게 사는 아들을 풍요로운 일본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던 것인지 깨닫자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더군요. 아들 부부는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한국을 뼛속 깊이 무시하고 있었어. 한국인들은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고 한국은 거지 소굴과도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지.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단체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왔단다. 그래도 내가 사리 분별을 잘하며 살았어야 했었는데 편견으로 며느리를 너무 욕되이 했었구나. 미안하구나. 얘들아. 라고 말이죠. 그러자 제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따뜻한 며느리의 손을 느끼며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을 무시한 일본인 시어머니를 기꺼이 포용하고 감싸주는 한국인 며느리의 넓은 마음에 저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죠. 그날 밤 저는 민망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제 며느리는 그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지냈을 제 마음을 헤아려주며 제게 침도 놓아주고 보약도 지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며느리가 운영 중인 한의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자 생전 처음 맡아보는 약재의 냄새가 나더군요. 그러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어제 많이 반성하기는 했지만 한의학을 접해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진찰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요즘 손목이 아픈 것 같다고 하자 며느리는 침을 놓아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침을 맞게 되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드디어 시술이 끝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목을 돌려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까보다 손목의 통증이 훨씬 덜한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제 손목이 고장난 지는 한참 되었지만 일본의 병원비가 워낙 비싸서 치료를 받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손목 물리치료라는 것이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나 쉽게 손목의 상태가 나아지다니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부끄러운지 조용히 미소 짓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가 어찌나 멋지고 예뻐 보이던지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멸시한 일본인 시어머니를 위해 침까지 놓아준 며느리를 보며 저는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또 무시받아야 할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일본인이 아니라며 며느리를 무시했던 저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진심을 담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과 연을 맺은 거구나.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다니 말야. 그 말을 며느리에게 건네자 며느리는 깜짝 놀랐는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인 제게 멸시받으며 속상한 순간들이 많았던 거겠지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바득바득 우겨서 따라온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고요. 저는 앞으로 네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에게 약속했어요. 또한 한국을 무시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제 말을 듣더니 며느리는 너무 기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사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고 무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옛 아버지 따라 일본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며 들으며 자란 것, 그게 다였는데 말이죠. 어쩌면 제 아들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은 신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잘못된 정보를 믿으며 아둔하게 살아가는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와 함께 송도의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아들에 대한 잘못된 걱정과 집착, 그리고 한국에 대한 오해를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한국은 훌륭하기 그지없었으니까요. 현대화된 도시 인프라, 한국 사람들의 끝없이 따뜻한 마음까지 해묵은 미움을 걷어내자 저는 마음이 한층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후에 환하게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일본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일본 공항에 마중 나온 남편은 저를 보더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며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보고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함께 한국에 가보자고 했죠. 남편은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의 팬이 되었냐며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그게 궁금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같이 가자고,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한국의 팬이 될 거라고 했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남편을 보며 저는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올 때는 한국 삼성에서 만든 식기세척기는 꼭 하나 사와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일본에서 소니 제품을 사준다고 하길래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죠. 제 마음 같기만 하다면야 일본의 저희 집 가전들을 모조리 바꾸고 싶었지만 그건 참아야겠죠?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우익단체에서 탈퇴했습니다. 탈퇴하면서 엄청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했었지만 단호하게 활동을 중단하겠다 선언했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도 안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의 감춰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우익단체 활동을 한 터에 유튜브 알고리즘도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의 영상만 나왔던 거였죠.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한국 음식점에도 가는 것이 금지되었었는데 탈퇴 이후 일본에 퍼져 있는 한국의 문화와 식당들을 만나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한 많은 일본 국민들이 그런 한국을 싫어하지도 않더군요. 일부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옛날 생각에 빠져있는 일부 사람들을 빼면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한국을 친구처럼 생각할 만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있는 아들 집에 방문했던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완전하게 다른 삶을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극도로 싫어했던 것이 오해가 깨져버리니 지금은 거의 사랑하게 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한국을 남편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남편과 한국에서 한 달 살기식으로도 다녀가곤 한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한국인 여자를 아내로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 싫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감사하며 살고 있죠. 평생을 모르고 죽는 날까지 살았을지도 몰랐던 지난 날들이 후회될 뿐입니다. 언젠가 저도 세상을 떠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께도 저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어드릴 겁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심각하죠. 일본의 혐한 우익단체들의 행동은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오해를 풀게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갈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